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연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화장품도 줄줄이 발을 빼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국 기업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상승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중국 쪽에서는 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 베이징 도심에서 천안문 광장과 이어지는 이 중심도로 창안제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G그룹의 베이징 트윈타워와 SK그룹의 베이징 타워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LG와 SK는 각각 중국 사업을 지휘하던 이 사옥들을 차례로 매각을 했습니다. 네. 이 중국에서 점점 발을 빼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국내 대기업이 중국에서 쓴맛을 보고 공장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LG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올해 9월에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현지 기업에 한 2조 원 가량의 매각을 했어요. 중국 기업이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하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까지 공장을 매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내 TV용 LCD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2019년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스마트폰 공장을 닫았어요. 삼성전자는 한때 이제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 점유율까지 차지했었는데 점유율 때 지금 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공장을 모두 철수하고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 거점을 또 이전을 하기도 했죠. 네. 현대차는 중국 진출 이후에 한때 생산 거점이 5곳에 달했지만 현재 2곳만 남아 있고요. 베이징 1에서 3공장 가운데 1공장을 2021년 매각한 데 이어서 올해 초 충칭 공장까지 3천억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저 공장 같은 경우는 가동을 중단하고 매각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제 옌청에 공장이 3곳이 있었는데 현재는 2곳만 운영하고 있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10%를 넘었던 이 현대차 그룹의 중국 점유율이 지금은 1%대에 불과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 공장을 지금은 이제 수출 전진 기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2017년 사드 사태에 따른 이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큰 어려움을 또 겪었습니다. 네. 한때 중국의 112개의 점포를 운영하던 이제 롯데마트는 2018년에 이미 시장에서 철수를 했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올해 6월 청두점 폐점을 끝으로 중국 사업을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네. 삼성, LG, 현대차, 롯데 이런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중에서 지금 짐을 싸는 분위기 네.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했던 화장품마저도 중국에서 좀 밀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K-뷰티의 인기로 이제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과거에 중국 시장 성장에 힘입어서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주가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중국 현지 업체에 밀려서 헤라, 에뛰드하우스를 철수를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중국법인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매출이 750억 원에 불과해서 이 42% 감소해서 3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만 바라보던 면세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풀렸음에도 흔히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나이거의 발길이 끊긴 데다가 중국의 경기 침체로 큰손 고객들이 떠나가면서 상당히 칼바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롯데, 신세계, 신라면세점 모두 하나같이 적자를 면치 못해서 희망퇴직을 시시하고 있고요. 네. 이 믿었던 화장품마저 어렵다면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발을 빼는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제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 투자기업 혜택 축소 등 여건 악화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외 지역으로 투자를 좀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대중국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78% 급감하면서 18억 7천만 달러에 그쳤고요. 중국은 우리나라 투자 대상국 중 7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로 롯데케미칼, 금호, 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업체들이 중국 사업을 축소하고 있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제 중국 내에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국 기업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업종의 중국 내 사업 구조조정과 탈중국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중국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국내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중국의 규제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 외국 기업들이
장사를 하기 힘들어지는 환경을 좀 만들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시장 내 판매 부진과 중국 업체 경쟁력 제고로 인한 경쟁력 심화, 중국 내 원가 상승 등의 경영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가운데 작년 7월부터 이제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힌 간첩법 이 개정안이 시행된 것도 우리나라나 외국 기업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 중국은 정치 논리가 강한 국가로서 경제 논리만으로 중국을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비책을 준비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는 중국 내수 시장은 양적으로 판매 물량만을 이제 확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좀 더 질적으로 적게 팔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또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이어집니다. 네, 정치권 뜨거운 감자 가상자산 과세 국채기관은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 기자, 현재 정치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야당은 이제 좀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가상자산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이 소득 금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50만 원을 공제를 하고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 정부는 올해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이제 2027년까지 2년 유예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지난 2020년 12월 도입 이후에 이미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과 성과를 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이에 과세 인프라가 또 미흡하다 이런 이유에 정부와 여당이 한 번 더 과세 유예안을 내놨는데 네. 야당은 이제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늘리는 이제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이제 동의를 하지만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 4년 전에 입법돼서 이미 두 차례나 유예가 된 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건 좀 무책임한 일이다. 그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 명 중 1,000만 원 미만을 투자한 이제 사람이 90%는 크게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그런데 이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 여야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미묘한 정책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해외 거래를 포함한 가상자산 소득을 이제 파악할 수 있냐는 질문을 좀 던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세 소득을 파악하기가 힘든데 이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어떤 편파적인 상황을 좀 우려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형평성 문제도 네. 물론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네. 좀 주장을 내놓았네요. 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이제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행의 어떤 가상자산 비과세는 조세 회피 행위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과세 인프라 구축을 좀 지연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다른 소득과의 차별과세는 조세 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이게 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세위원은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또 들어왔고 거래소를 통한 소득 포착도 예전보다는 용이할 것이라면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 유예하기보다는 범위를 조정해서 이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해서 먼저 과세를 시행해야 된다. 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자산 과세는 국제적인 추세도 부합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유럽연합, EU 회원국 중에서는 그리스, 몰타, 슬로베니아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지금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규정을 하고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가상자산 과세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2020년 12월 도입 이후 이미 두 차례나 좀 유예가 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외국인 3년 국채 선물 순매수 전환 금리 인하 기대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시장 방향성을 좌우하는 주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최근 우리나라 채권 선물, 국채 선물 투자에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들어서 이 다시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3년 만기 국채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만기가 3년인 우리나라 국채, 그러니까 국고채의 선물 계약이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이 3년물 국채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서 22일까지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24,082계약 순매수했고요. 지난달 39,841계약을 순매도한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6월 이후에 순매수를 이어오다 지난달에 순매도에 나섰지만 이달 들어서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네. 국채 선물에서 순매수로 돌아선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이게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금 국채 선물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증권가는 오늘 28일, 그러니까 이달 28일 예정된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25%로 이제 동결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좀 통화 완화적인 금리 인하적인 신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2.2%와 2%로 이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전망치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유인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상황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에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이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어떤 고용 둔화 움직임이 있어서 연준이 12월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이제 관측도 있는데 네. 미국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좀 금리 결정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인하 부담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면 한은도 이 금리 인하 기조에 부합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외국인이 일단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인하 또는 그에 준하는 비둘기파적인 신호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이번 주로 다가온 금통위 결과를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